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TV입니다. 이번 시간에 오늘 사법정의TV에서 다룰 주제는 현실판 내부자들 끝판왕 윤석열과 방상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현재 법무부에서 감찰을 진행 중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방상훈과의 만남이 왜 문제가 되고 왜 감찰이 대상이 되고 어떤 사건들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안이 왜 감찰의 대상이 되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 원인이 되는, 그 기초가 되는 근거가 바로 검사 윤리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찰총장도 엄연히 검사입니다. 검사는 두 개의 직급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검사죠. 그냥 일반 평검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검찰총장, 딱 두 개의 직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법관과 유사한데요. 법관도 대법관이 있고 그냥 일반 법관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검사도 검찰총장과 그냥 검사, 그러니까 즉 일반 검사든 검찰총장이든 둘 다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든 서울중앙지검장이든 누구든 모든 검사,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는 바로 이 검사윤리강령에 저촉됩니다. 이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할 시에는 엄연히 징계사안이고요. 문제가 돼서 실제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검사윤리강령은 상당히 오래전에부터 만들어진 법무부 장관, 즉 법무부 훈령입니다. 훈령이라는 것은 장관이 그 산하 조직의 그 공무원들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발동하는 것인데요. 이 법무부 훈령이 2018년에 9월에 일부 제정된 게 가장 최근 버전입니다. 이 검사 윤리강령이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윤리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를 받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검사 윤리강령을 위배한 것이 밝혀지면 심각한 경우에는 해임부터 시작해서 낮은 단계의 경고까지 징계, 중징계, 경징계를 다 아울러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면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윤리강령의 서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정된 민주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검사는 주어진 사명의 숭고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다음의 윤리 기준과 행동 준칙에 따라 실천하고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사명 1조 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의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것은 변호사법 1조에 나오는 변호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한다 하고 거의 유사하죠. 자, 그런데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오늘의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제 15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사건 관계인과의 여러분 사적 접촉입니다. 예. 자,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하 사건 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접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항에 이 15조에는 명백히 검사가 사건 관계자, 여기서는 이제 피의자, 그러니까는 사건을 혐의를 받는 피의자, 또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도 피의자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고소고발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고소하거나 고발한 자, 그리고 또 그거보다 좀 더 넓혀서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이해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고소고발인이나 피고소인, 피고발인 뿐만 아니죠. 내가 예를 들면 회사의 사장인데 내 직원이, 내 간부 직원이 고발을 당했어요. 그럼 저도 이해관계자인 겁니다. 내 밑에 있는 상무가 고발을 당했어요. 또는 고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장인데 내 회사이기 때문에 나도 이해관계자입니다. 이러면 검사가 그 사장을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또는 사장의 아들, 사장의 동생이 만약에 고소를 당했어요. 고발을. 그러면 나도 내 동생과 내 자식이나 형제가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면 나도 이해관계자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가족이니까. 그렇죠? 자, 이런 조항이 바로 검사윤리강령에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제14조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부 인사와의 교류.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 이건 더 광범위하죠. 이것은 15조는 사건 관계 또는 사건 이해 관계자인데 이거는 아예 외부 인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 인사라고 하면 검찰청 직원, 자기가 일하는 검찰청에 속한 자 외에는 다 외부인이죠.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A의 그 이동재와 한동훈 사건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도 저촉이 되는 겁니다. 부적절한 처신이 이 14조 외부인과의 교류인데요. 교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만나지 않고 핸드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카톡한 것도 교류죠.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일단은 차치하고 나와도 오늘의 주제는 15조 사건 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제한, 이 부분이 왜 위배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사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일가와 조선일보와 관련된 사건이 좁게 봐도 정확하게 5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개,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는데 그걸 아예 좁혀서 직접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었던 사건, 직접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고소고발을 당한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로 제한했을 때도 5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시계열상 1번에 해당되는 사건이 바로 고 장자연 씨 관련된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 장자연 사건은 너무 잘 기억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회 저명 인사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들이 이 연예계에 발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신인 여배우죠. 그 장자연이 속했던 그 연예기획사를 통해서 접대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잘 봐달라, 아니면 우리 소속 연예인을 좀 잘 봐달라라는 어떤 소속사 사장의 과도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 장자연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과도한 접대 과정에서 성접대 등등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편지를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그 기간 중에 방영 중에 자살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0년도 넘었죠. 2008년인지 그때쯤인데,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당시에 별로 그다지 그렇게 수사가 제대로 되질 않아서
거의 묻혔습니다. 수사를 똑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라 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과거사위원회가 한 역할이 되게 여러 가지였는데 그 중에 이 고 장자연 씨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재개하라고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이 다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검찰이 이걸 수사하면서 방상훈 사장, 조선일보 사장의 친동생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또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종호, 당시 TV조선 전무 대표이사 전무를 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자신의 동생, 친동생이죠. 또 자신의 아들 차남 방종호 TV조선 대표이사가 둘 다 이 고 장자연 씨 사건으로 인해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근데 그 지금 사건이 결국은 뚜렷한 그냥 재수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 10년 전에 했던 초기 수사, 1차, 2차 수사에 비해서 그닥 뭔가 뚜렷한 어떤 수사의 어떤 결과나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지금 언론에서 관심 멀어지고 국민의 관심에도 또 멀어진 상태입니다. 저도 이게 끝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저도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그 정도로 언론에도 나오지가 않고 또 거의 다 불기소되고 거의 한두 명만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그러니까는 이 방상훈 사장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 방종호 또 동생 박용훈은 전혀 어떻게 보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기소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재직할 당시에 이 사건이 결국은 2018년부터 계속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8년 3월 달에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4개 단체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불법 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TV조선 간부, 그 당시에 정석영, 나오는 것은 정석영 TV조선 부국장 등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을 같이 고발을 합니다. 근데 혐의가 뭐냐면 국정농단 취재 보도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취재하려고 막 했는데 청와대의 안종범 정책조정 수석과 이 TV조선 간부 등이 이 정석영이라고 하는 이분을 포함해서 조선일보의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조선일보의 직원이죠. TV조선 관계자들을 국정농단 사태 취재 보도를 불법으로 방해했다라고 해서 검찰에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막 언론의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청와대에서 이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데 같은 언론인인데 이거를 방해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성한, 이거 이제 2016년 8월 16일 날 녹취에 따르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최순실, 차은택이 재단 설립 운영에 관하여 관여한 사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라는 뭐 이런 내용의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TV조선 보도본부 부국장인 정석영을 통해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TV조선 보도본부 부국장이라고 하는 자가 이거를 그대로 청와대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에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TV조선과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협조 관계였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인데 언론이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을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결국은 TV조선이 앞장서서 그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인 이성한과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기자들의 취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르재단의 그 이성한 사무총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게 보도되면 안 된다라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갖다가 제보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청와대로 보내질 못하니까 중간에서 TV조선 이 정성영이라고 하는 간부 직원이 이거를 릴레이 토스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상 청와대의 무슨 빨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같은 언론인들의 어떤 이런 거를 같이 힘을 합쳐서 청와대를 견제하고 청와대의 부정부패를 막아야 되는 언론인이 정권의 어떤 앞잡이입니까? 아니,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독 수석한테 이거를 전달을 해서 이렇게 다른 언론기관의 정확한 보도를 막으려고 하고 취재를 어떻게 보면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다라는 거죠. 이 사건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보도가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민원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건도 결국은 직접적으로 고발을 당한 건 아니지만, 결국은 TV조선이 모회사가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 TV조선과 조선일보는 거의 모자관계죠, 회사가. 그런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세 번째. 2019년 2월 달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호를 TV조선 대표이사였죠, 그 당시. 방정호 대표이사 전무인 방정호를 횡령 배임으로 고발을 합니다. 이 사건도 또 문제가 된 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도가 나왔는데, 이 방정호가 사실상 나이가 지금 40대 초반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초중반인데, 이 방정호의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딸이에요. 근데 이 초등학생 딸이 그 운전기사한테 거의 이거는 아버지 뻘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가 거의 막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충격적인, 초등학교 자녀로부터 수시로 폭언을 듣습니다. 이게 이제 폭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항공 일가처럼 이 지금 방상훈, 그러니까 손녀딸이죠. 어린 초등학생의 손녀딸이 어른한테, 제 아버지 뻘인 운전기사한테 수시로 폭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 방정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면서 이 민생경제연구소가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을 해요. 서울중앙지검에 2019년 2월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 사건도 이 조선 미디어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의혹들을 수사할 거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선 미디어 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동국제강 회장, 또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등의 사건에 재판에 개입했다. 또 박근혜 정권 시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한 인사에 대해서 개입한 것, 또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대기업과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 등으로 부당한 청탁과 금품을 받고 기사를 거래한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할 것, 이렇게 여러 가지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이후에 처리된 게 별로, 정작 이 사건을 고발했는데 별로 이게 수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사 의지가 보이질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이 박수환 로비스트라고 하는 이 이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사건이 이 박수환 뉴스 커뮤니케이션 대표, 이 사람이 어떤 의혹을 받았냐면, 기사를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데
결국은 이 조선일보가 어떤 민주주의, 반민주주의적인,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남용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후퇴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해서 이 사건도 이 고발합니다. 이게 되게 대대적으로 당시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어요. 이 박수환 로비스트 사건인데, 결국은 이 조선일보의 주필 등 3명의 그 조선일보 간부들이 이런 행위를 했는데요. 그 조선일보 주필이 2014년 4월과 9월 박수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뉴스컴의 고객사에 유리한 칼럼과 기고문을 내보내거나 사설을 써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수 디지털조선 대표와 윤영신 논설위원도 각각 박 대표의 부탁을 받고 특정 기업에 유리한 칼럼을 작성하거나 게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에 의하면 결국은 이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 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이렇게 말해요. 성은이 망곡하옵나이다. 또 2013년 10월에도 신문에선 줄이라고 했어요. 사야면 톱을 2단 크기를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뭔가 거래하는 기사,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음날 내일 아침자에 나가야 하면 뭐 할렐루야 막 이러고, 국장님 어제 저녁에 일천자로 원고 줄여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올님. 국장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중간에 브로커 뉴스컴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운영하는 박수환이라는 이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론인 등으로부터 이제 로비를 받죠. 그럼 그 대가로 어떤 홍보대 행사를 통해서 이 뉴스컴이라는 데를 특정 기업을 위해서 언론인 등에게 선물을 준비한 다음에 비용을 해당 기업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일보의 어떤 그런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악용해가지고 이 박수환을 통해서 어떤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또 어떤 비용 청구를 해가지고 정산을 받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일보에 근무하는 고위 간부들이 이 박수환에게 이런 어떤 부탁을 받고, 이 참 이런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 그 여기 이제 뉴스타파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하나도 수사가 진척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이거 피날레를 장식하는 사건이 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방상훈 회장이, 조선일보 방상훈 뭐 회장이든 사장이, 사돈이 누구냐면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이 사돈입니다. 방상훈 사장과 이 이인수 총장이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의 아들과 이인수 총장의 딸이 아마 결혼을 한 모양인데요. 자, 그런데 이 둘이 사돈지간인데, 이 이인수 전 총장이 누구냐면 이 대한민국의 사학 역사 중에 또 한번 역사를 장식한 분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수원대가 이 정말 사학 비리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또 한 획을 그은 학교인데, 이 수원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족벌 경영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사학 비리를 아주 그냥 또 한 획을 그은 걸로 그렇게 그걸로 굉장히 조사도 받고 재판까지 받았는데, 최근에 MBC에서 탐사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도, 그러니까 수원대 이인수천 총장 관련된 이런 비리를 다 덮었다. 거의 그 수원대 수원대 교수들이 이거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을 다 거의 다 처리를 안 하고 거의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몇 개인가? 혐의만 수십 개예요. 근데 그거를 뭐 딱 한 개만 뭐 약식 기소해서 벌금형 처리를 했고, 처분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 보도를 한 그 학교인데, 그 학교의
그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의 비리에 대해서, 그 재판에 대해서 이 또 방상훈 회장이, 조선일보 방상훈이 자신의 사돈을 어떻게 보면 그 비리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또 어떤 무리하게 회사의 어떤 그 공적인 그런 부분을 자금을 50억을 출자해서 수원대에 이렇게 또 그 처리를 한, 그래서 주식 전량을 조선일보에 50억을 매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매입 가격이 적정 가격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그러니까 일반 적정 가격의 2배를 샀으니 얼마나 손해를 입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배임 범죄인데 이걸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자기의 이 사돈을 도와준 거죠. 이 부분 때문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또 본인이 자기 자신이 피고소인이 돼가지고 피고발이 돼서 이 고발을 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5개의 사건이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재직할 당시에 이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이렇게 다 정확하게 모두를 다 고발증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모두가 이 얘기가 여기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이게 다 보도된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언론에 다 이게 검색이 되는, 인터넷에 다 공개된 데 나오는 이름들과 저긴데, 조선일보의 직원들, 그 기타 관계자들 다 실명으로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 다 보도가 됐어요. 녹취록, 녹취 파일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다 이게 드러나가지고, 그런데도 검찰에서 웬일인지 이 사건들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칼같이 전부 다 제대로 되고 그런 기소와 재판이 일어났다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검사 윤리강령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예? 검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여러분 사적 만남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것이 상대방에 있어서 난 밝힐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부적절함, 즉 검사윤리강령 제15조 위반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검사라면 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인은 나는 안 받겠다, 나는 그냥 넘어가야 된다, 내가 개인적인 사적 만남을 한 거는 내 프라이버시다? 세상에 그런 식의 주장이 어딨나요, 여러분?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자기가 검찰총장이고 서울중앙지검장이면 많은 자기 부하, 제 이 말 또 사용하게 되는데,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이 돼야죠. 자신은 최고 책임 검찰총장으로서 이 검사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 밑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그 수많은 검사들이 이 윤리강령을 지키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안 지키고, 나는 내가 제일 위에서 이 강령을 정말 휴지 조각, 이걸 완전히 그냥 제가 정말 찍고 싶습니다.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이게 예외입니까?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많은 관련 사건들이 이렇게 존재해야 하는데, 자기가 지검장이면 이걸 취급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지검장이 누굽니까? 최종적으로 그 지검에 할당된 사건은 본인이 나중에 최종 결재를 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 자체도. 수사에 대해서 담당 부장, 담당 주인 검사, 담당 부장, 또 차장 검사, 그리고 지검장입니다. 그게 수사 라인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직접적으로 있었으면서 어떻게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그 사람,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사건 관련자라는 뭐가 있나요? 라는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통탄스럽습니다. 참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너무나 놀랬고요. 정말 반성하거나 본인의 행위나 어느 언동에 대해서 1도 잘못됐다고 하는 게 없다는 식의 저런 적반하장의 태도는 너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으로서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이 사건 7월 30일 날 별도로 지금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이 사건에 대해서 8월 5일 날 법무부 감찰 진정을 한 거와 별도로 그 전에 일주일 전에 7월 30일 날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게 저는 고발인 조사 지금까지 3개월이 넘도록 오늘이 3개월 넘었죠. 오늘 3개월 넘는 시점인데 7월 30일 날 고발을 했는데 이 방상훈 사장 만난 거가 김영란법 위반이다. 어떻게 보면 그 만남 자체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검사 윤리강령 위반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위반이다. 또 이 사건들을 전부 다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요. 부하 밑에 있는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들에게 어떤 수사를 축소하고 부실 수사를 지시했다면 그건 직권남용이다 라는 혐의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김영란법 위반 이 세 가지 혐의로 윤석열 총장을 7월 30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저는 고발인 조사 제가 고발인 단체 대표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주임 검사실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사건도 결국은 이걸 다 수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깔아뭉갠 이거에 대한 어떤 그거를 제가 고발을 했는데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방상훈 사장에게 받은 의혹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것이 또 끝끝내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사건도 저희가 고발했던 7월 30일 고발했던 그 사건도 결국은 공수처로 갈 수밖에 없다. 공수처의 초기 사건으로 또 장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러분께 미리 밝힙니다. 자, 이번 시간은 또 굉장히 장시간 동안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왜 방상훈과의 만남이 문제가 되고 또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는지 검사 윤리강령 위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이 사안이 왜 감찰을 받는지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법무부 장관의 이 감찰 지시는 너무나 필요한 조치였다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법정의 TV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구독 그리고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너무나 미약하오니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영상뿐만 아니라 사법정의 TV 있는 영상들 여러분들이 널리 주변 분들에게 카톡으로 꼭 퍼뜨려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민주 시민들이 응원하는 그런 우리 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